7장 공격. 내 머리야 가여운 내 머리야, 열심히 일한 머리야, 많이도 일했구나 내 머리야. 정확히 30하고도 3년, 아무런 이득도 아무런 기쁨도 좋은 말 한마디도 높은 직급도 너에게 돌아가진 않았네. 너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높은 나무 기둥 2개, 단풍나무로 만든 횡목 하나, 그리고 비단 올가미. 민요 중의 가사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 동이 트자마자 요새 대문으로 가서 그곳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 마리아 이바노바나를 만나 마지막으로 이별을 나눌 작정이었다. 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지금 마음속에 몰아치고 있는 긴장과 흥분이 최근까지도 내가 그 속에 푹 잠겨있던 침울함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웠다. 이별의 슬픔과 더불어 어렴풋하면서도 달콤한 희망, 위험에 대한 견디기 힘든 기대, 고결한 명예욕 등이 내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물결지어 흘렸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이 지났다. 집 밖으로 나서려고 할 때 문이 열리더니 하사가 보고하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났다. 지난밤 우리 요새의 까자크들이 강제로 율라이를 붙잡아 요새 밖으로 나갔고 알 수 없는 자들이 요새 근방에서 말을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요새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가슴이 죄어들었다. 나는 하사에게 서둘러 몇 가지 지시를 내린 다음 즉시 사령관에게 달려갔다. 이미 날이 밝았다.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길거리를 거의 날아가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따라잡으며 이반 이그나치치가 말했다. 이반 구츠미치는 토승에 계십니다. 장교님을 불러오라고 하셔서 제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가초프가 왔습니다. 마리아 이바노바나는 떠났는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내가 물었다. 못 떠났습니다. 이반 이그나치치가 대답했다. 오렌부르크로 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요새는 포위됐어요. 상황이 나쁩니다. 뼈트르 안드레이치. 우리는 토성으로 갔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높은 지대에 말뚝 울타리를 박아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다. 이미 요새의 모든 주민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수비대가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전날 밤에 대포를 그곳으로 미리 끌어다 놓았다. 사령관은 소수로 구성된 대열 앞을 성큼성큼 걸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목전에 다가온 위험이 나이든 군인에게 비범한 투지를 부여하며 활력을 되찾게 하고 있었다. 요새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초원 위를 20명 가량의 말 탄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까자크들로 보였는데 그 중에는 바시키리인들도 있었다. 시라손이 틀로 만든 모자와 머리로 바시키리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사령관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대열을 한 바퀴 돌았다. 자, 제군들, 오늘 우리의 여제 폐하를 위해서 굳건히 버티고 우리가 용감하고 명예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자. 병사들은 큰 소리로 우렁차게 결의를 밝혔다. 시바브리는 내 곁에 서서 적들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초원을 달리던 사람들은 요새 안의 움직임을 눈치채자 작은 무리로 모여들어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떠들어댔다. 사령관은 이반 이그나치치에게 그 무리를 향해 대포를 조준하도록 명령했고 본인이 직접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대포는 슈잉 소리를 내며 그들 위로 지나가 아무런 위에도 가하지 못했다. 말탄 자들은 재빨리 흩어지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초원은 텅 비었다. 그때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려 하지 않는 마리아 이바노바나를 데리고 토성에 나타났다. 그래, 어떤가요? 사령관의 아내가 말했다. 전투가 어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적들은 어디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이반 꾸즈미치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모두 다 괜찮아질 거야. 어때 마샤? 무서우냐? 아니에요 아버지. 마리아 이바노바나가 대답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무서운걸요? 그러더니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고 애써 미소 지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전날 밤 그녀로부터 이 칼을 건네받은 것이 떠올랐고 그것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라는 의미인 것만 같았다. 나의 심장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녀의 기사가 된 나를 상상했다. 내가 그녀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임을 입증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조급하게 기다렸다. 이때 요새에서 반 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은 언덕 너머에서 말을 탄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고 초원은 곧 창과 활로 무장한 많은 사람들로 뒤덮여버렸다. 그들 중에 하얀 말을 타고 붉은 까프탄을 입고 손에 군도를 빼어들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부가초프였다. 그가 멈춰섰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고
보고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을 받고 4명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전속력으로 요새 바로 밑까지 말을 달려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쪽에서 배신하고 나간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중 한 사람이 모자 밑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의 창 끝에는 율라의 머리가 꽂혀 있었는데 그 자는 창을 흔들어서 율라의 머리를 털어낸 다음 말뚝 울타리 너머로 우리에게 던져버렸다. 불쌍한 깔미꺼인의 머리가 사령관의 발 앞에 떨어졌다. 변절자들이 소리쳤다. 쏘지 마라. 폐하 앞으로 나오도록 해라. 폐하가 여기 계시다. 니놈들을 당장 이방 꾸즈미치가 소리쳤다. 제군들 발사. 우리 병사들이 일제 사격을 가했다. 편지를 들고 있던 까자크가 비틀거리더니 말에서 떨어졌다. 다른 놈들은 뒤로 물러갔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바나를 쳐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율라의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일제 사격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 그녀는 혼이 나간 듯 했다. 사령관은 하사를 불러 죽은 까자크의 손에서 종이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하사는 들판으로 나가 죽은 자의 말을 고삐를 바짝 쥐어 끌고 돌아왔다. 그는 사령관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방 꾸즈미치는 편지를 속으로 읽고는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폭도들이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얼마 안에서 총탄들이 우리 귀 근처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몇 발은 주변의 땅과 말뚝 울타리에 박혔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사령관이 말했다. 여기는 여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마샤를 데려가 보라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지경이야. 총알 밑에서 온순해진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적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눈에도 분명한 벌판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말했다. 이방 꾸즈미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샤를 축복해 주세요. 마샤, 아버지에게 다가가거라. 마샤는 창백한 얼굴로 들들 떨면서 이방 꾸즈미치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늙은 사령관이 그녀에게 성호를 3번 그었다. 그런 다음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입을 맞추고는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마샤, 행복하길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분은 너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과 화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내가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와 살았던 것처럼 살아라. 그럼 잘 가거라. 마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어서 이 애를 데려가도록 해요. 마샤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목을 끌어안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도 입을 맞추도록 해요. 울음을 터뜨린 사령관의 부인이 말했다. 안녕히 나 이방 꾸즈미치, 내가 당신을 화나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안녕, 잘 가요 여보. 자신의 늙은 아내를 껴안으며 사령관이 말했다. 자, 그만 어서 가. 어서 집으로 가라고. 시간이 있으면 마샤에게 샤라판을 입혀줘요. 사령관의 아내는 마샤와 함께 멀어져 갔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돌아보더니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이방 꾸즈미치가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벌써 그의 온 정신은 오로지 적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폭도들이 우두머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들 말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사령관이 말했다. 곧 돌기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 무섭게 쨍강거리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폭도들이 요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우리의 대포에는 산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사령관은 그들이 가장 근접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갑자기 발사했다. 산탄은 무리의 정중앙에 떨어졌다. 폭도들은 양쪽으로 물러나 뒷걸음질했다. 우두머리 혼자만 선두에 남았다. 그는 긴 칼을 휘둘러대며 아마도 흥분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모양이었다. 일순 잦아들었던 쨍강거리는 소리와 외침 소리가 되살아났다. 그럼 제군들, 사령관이 말했다. 이제 대문을 열어라. 북을 두드리라. 제군 앞으로 출격이다. 나를 따르라. 다음 순간 사령관과 이반 이그나치이치 그리고 나는 요새의 울타리 바깥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급에 질린 수비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체 자네들 왜 서 있는 거야? 이반 꾸즈미치가 고함쳤다. 목숨을 바쳐 그렇게 죽는 거야. 이게 군인의 길이야. 바로 이때 폭도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고 요새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북소리가 잠잠해졌다. 수비대가 소총을 버렸다. 누군가 내 발을 쳐서 넘어뜨렸으나 나는 일어섰고 폭도들과 함께 요새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령관은 열쇠를 요구하는 악당들의 무리 속에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러나 몸이 건장한 까자크 몇 명이 나를 붙잡아 허리띠로 묶으며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봐라. 폐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내놈들한테. 그들은 우리를 길거리로 질질 끌고 갔다.
주민들이 빵과 소금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징표랍니다. 종소리가 울렸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황제 폐하께서 광장에서 포로들을 기다리시며 선서를 받고 계신다고 외쳤다.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갔고 우리도 그곳으로 끌려갔다. 부가조프가 사령관의 집 현관에 안락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금줄로 장식된 붉은색의 까자크 카프탄을 입고 있었고 흑담비 털로 만든 금술이 달린 높은 모자를 번쩍이는 눈이까지 푹 내려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내게는 어딘가 낯익어 보였다. 지위가 높은 까자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게라심 신부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후들거리면서 두 손에 십자가를 들고 현관 옆에 서 있었는데 곧 희생자들을 위해 그에게 말없이 애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곧 광장에 교수대가 세워졌다. 우리가 가까워지자 바시키르인들이 군중을 몰아내고 우리를 부가초프 앞에 세웠다. 종소리가 그쳤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정적이 자리 잡았다. 누가 사령관인가? 참칭자가 물었다. 우리의 하사가 군중 속에서 나서더니 이방 꾸즈미치를 가리켰다. 부가조프가 노인을 위협적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그에게 말했다. 어찌해서 너는 너의 황제 폐하이신 내게 맞설 생각을 했느냐? 부상으로 인해 기력을 잃은 사령관은 최후의 힘을 쥐어짜서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나의 황제 폐하가 아니다. 너는 도둑놈의 참칭자일 뿐이다. 듣고 있느냐? 부가초프가 음울하게 인상을 찡그렸고 하얀 손수건을 한번 흔들었다. 가자크 몇 명이 늙은 대위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서 교수대로 끌고 갔다. 교수대의 행목 위에는 전날 밤 우리가 신문했던 불구의 바시키르인이 어느새 걸터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동아줄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1분 후 나는 불쌍한 이반 꾸즈미치가 공중에 매달린 모습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이반 이그나치이치가 부가조프 앞으로 끌려왔다. 서약을 해라. 부가조프가 그에게 말했다. 뼈트로 페오도로비치 폐하께 충성을 맹세해. 너는 우리의 황제가 아니다. 자신의 상관인 대위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반 이브나치이치가 대꾸했다. 너는 이 자식아 도독의 참칭자야. 다시 한번 부가조프가 흰 손수건을 흔들었고 선량한 육군 중위는 늙은 상관 옆에 매달리고 말았다. 나의 차례였다. 나는 담대한 내 동료들의 답변을 반복할 준비를 하면서 대담하게 부가초프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 속에서 복도들의 대장무리 속에 끼어있는 시바브린을 보았다. 이게 시바브린이 누구예요? 지하고 결투했는데 이게 배반을 했네. 그는 둥글게 머리를 깎고 까자크의 카프탄을 입고 있었다. 그가 부가초프에게 다가와 서더니 그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 했다. 그자를 매달으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가초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문을 속으로 외우기 시작했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빌었다. 그들이 나를 교수대 밑으로 끌고 갔다.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 살인자들이 내게 되풀이했다. 어쩌면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격려해 주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돌연 나는 외침 소리를 들었다. 잠깐 기다려요. 이 벼락 맞을 놈들아 기다리라고. 형리들이 손길을 멈추었다. 돌아보았더니 사벨리치가 부가조프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가엾은 노인이 말했다. 자기의 종입니다. 귀족의 자식 하나를 죽였다고 당신께 무엇 좋은 일이 있습니까요?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께 큰 돈을 내어줄 것입니다요. 그 벌레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늙은 저를 매달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부가조프가 신호를 보내자 즉시로 묶은 것을 풀어주었고 나를 세워두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그들이 내게 말했다. 그 순간 내가 교수형을 면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기뻐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목숨을 건지게 되어서 아쉬웠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나의 감정은 아주 모호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다시 부가초프 앞으로 끌고 갔고 그 앞에 무릎을 꿇렸다. 부가초프가 힘줄이 드러난 나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손에 입을 맞추라 입을 맞춰. 내 주변의 선자들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저런 비열한 비천함보다는 잔인하게 짝이 없는 처형을 택할 것이었다. 뼈트로 안드레이치 스토리오님, 사벨리치가 뒤에 서서 나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힘들 거 뭐 있나요? 침을 탁 뱉고 이 악당에게 입 맞추되 그분 손에 입을 맞추세요.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으리께서 깊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 그를 일으켜라. 부가조프는 비웃던 말하고는 손을 내렸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나는 끔찍한 희극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충성을 맹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십자가에 입을 맞추며 한 명씩 줄을 지어 다가왔고 참칭자에게 절을 했다. 수비대의 병사들도 그 줄 속에 있었다. 무딘 가위를 든 중대의 재봉사가 그들의 머리채를 잘라주었다. 그들은 몸을 틀어대면서 부가초포의 손을 향해 다가갔고 부가초포는 그들이 사면되었음을 선포하고 패거리로 받아들여 주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부가초포가 안락 의자에서 일어났고 대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형광 계단에서 내려왔다. 온갖 마구로 장식된 백마가 그에게 대령되었다. 가자크 2사람이 그의 팔을 잡고 안장에 앉혔다. 그는 게라심 신부에게 그의 집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몇몇 악당들이 머리가 온통 헝클어지고 벌거숭이로 옷이 다 벗겨진 바실리사 예고로보나를 현관으로 끌어왔다. 그들 중 한 놈은 벌써 그녀의 덧저고리를 빼앗아 입고 있었다. 다른 놈들은 깃털 이불이며 상자며 차를 끓이는 도구며 속옷, 기타 잡동사니를 끌어내고 있었다. 이것들 보세요. 가엾은 노파가 소리쳤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나를 이방 꾸즈미치에게 데려가 주세요. 불현듯 그녀는 교수대를 올려다보았고 거기에 매달린 자신의 남편을 알아보았다. 이 악당놈들아. 극도로 흥분한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니놈들이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사랑하는 이방 꾸즈미치, 용감한 군인, 프로이센의 총검도 터키인들이 총알도 당신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데 정정당당한 전투에서도 당신이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탈주한 죄수의 손에 목숨을 잃다니. 늙은 마녀의 입을 다물게 해라. 부가초프가 말했다. 그러자 젊은 까자크가 군도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녀는 목숨을 잃고 형광 계단 위로 쓰러졌다. 부가초프는 자리를 떴다. 군중이 그의 뒤를 따랐다. 8장 초대받지 않은 손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따따르인보다 나쁘다. 속담을 적어놨네요. 광장이 텅 비었다.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너무도 끔찍한 충격으로 인해 혼돈에 빠진 생각들을 정리할 수 없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게 했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몸을 감출 수 있었을까? 숨은 곳은 안전한가?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찬 나는 사령관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의자, 탁자, 상자 따위는 다 부서져 있었다. 그릇들은 깨어졌고 많은 것들이 약탈당했다. 나는 밝고 깨끗한 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처음으로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불안당들이 마구 헤쳐놓은 그녀의 침대를 보았다. 옷장은 부서지고 약탈당했다. 텅 빈 성상갑 앞에서 촛불이 여전히 약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 두 창문 사이에 걸린 작은 거울도 약탈을 면했다. 이 소박한 아가씨 방의 주인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득였다. 나는 강도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그녀를 상상했다. 나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나는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울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옷장 뒤에서 하얗게 질린 빨라샤가 부들부들 떨며 모습을 나타냈다. 아유, 뼈드로 안드레이치. 양손을 마주잡으며 그녀가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찌나 무서운지.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나는 초조하게 물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어찌 됐어? 아씨는 살아계세요. 빨라샤가 대답했다. 아꿀리나 빰필로브나 집에 숨어 계세요. 신부의 아내 집에. 나는 전율을 느끼며 소리쳤다. 하나님 맙소사. 부가초프가 그곳에 있는데. 나는 방 밖으로 튀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거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부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외치는 소리, 박장대소하는 소리, 노래소리 따위가 흘러나왔다. 부가초프가 동료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빨라샤도 나를 따라 그곳으로 뛰어갔다. 나는 그녀를 보내 아꿀리나 빰필로브나를 조용히 불러내도록 했다. 잠시 후 신부의 아내가 빈 술병을 두 손에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며 그녀에게 물었다. 다행히도 귀염둥이는 내 침대에 누워있다오. 칸막이 뒤에 말이에요. 신부의 아내가 대답했다. 글쎄, 뼈트로 안드레이치,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지 뭐예요. 불안당 같은 놈이 막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애가 가엾은 아이 같으니라고
정신이 드는지 앓는 소리를 내지 뭐예요?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놈이 그 소리를 듣고 어이 노파 네 집에서 아 소리를 내는 게 누구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도둑놈에게 허리를 굽히고 말했지요. 제 조카애랍니다. 폐하.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벌써 2주일이나 됐지요. 네 조카애라는 게 젊은가? 젊습니다. 폐하. 그럼 노파 그 조카딸 좀 보여주게. 나는 심장이 너무나 벌렁거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리 하시지요. 폐하. 다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폐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만. 괜찮아 할망구. 내가 직접 가서 보지. 그러고는 그 벼락맞을 놈이 칸막이 너머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어땠을 것 같나요? 그놈이 커튼을 옆으로 젖히고는 매 같은 사나운 눈초리로 들여다봤다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나랑 신부님은 이미 고통스럽게 죽을 각오를 다하고 있었다니까요. 믿어지나요? 다행히도 그 애가 아유 가엾으라 그놈을 못 알아봤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이방 꾸즈미치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지만 바실리사 예고로 분하는 이반 이그나치이치는 그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런데 당신은 왜 용서해 준 거지요? 시바브린 그러니까 알렉세이 이바니치가 또 어떻게 된 거죠? 머리를 둥글게 깎고서는 지금 우리 집에서 그자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까요. 잽산 인간이야 무엇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픈 조카에 운운할 때 그자가 글쎄 칼로 찌르듯이 나를 쳐다보더라니까요. 하지만 입을 다물어 주었어요. 그것만은 그자에게 고맙네요. 이때 손님들이 술 취한 외침이 들렸고 게라심 신부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손님들이 포도주를 요구하자 주인이 아내를 부른 것이었다. 신부의 아내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어서 집으로 가도록 해요, 뼈도르 안드레이치.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당신을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 악당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술 취한 놈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니겠어요? 잘 가세요, 뼈도르 안드레이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신부의 아내가 가버렸다. 다소 진정된 나는 숙소로 향했다. 광장 옆을 지나면서 교수대 근처에 모여 웅성거리면서 바시길의 몇 명이 매달린 자들에게서 장화를 잡아당겨 벗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나서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음을 느낀 탓이었다. 강도 무리들이 장교들의 숙소를 약탈하면서 요새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술 취한 폭도들이 꼬암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렸다. 나는 집으로 왔다. 사벨리치가 문간에서 나를 맞이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자 그가 외쳤다. 악당들이 도련님을 다시 잡아갔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뼈도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믿어지세요? 도둑놈들이 우리 걸 몽땅 훔쳐갔어요. 외투, 속옷, 물건들, 그릇까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도련님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도련님 우두머리를 알아보셨나요? 아니 못 알아봤는데 그자가 누군데? 못 알아보다니요? 여인숙에서 도련님을 속여 털 외투를 빼앗아간 그 주정뱅이를 잊으셨단 말인가요? 그 토끼털 외투는 정말이지 아주 새 것이었는데 그 교활한 놈이 억지로 꾀에 입으면서 다 뜯어버리지 않았습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뿌가초크와 그때 길 안내자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나는 뿌가초프와 길 안내자가 동일인임을 확신했다. 그러자 나에게 베푼 호의의 이유가 이해되었다. 나는 이 기이하게 얽힌 인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황자에게 선물한 작은 털 외투가 올가미에서 나를 구하다니. 더구나 여인숙을 빈들거리며 돌아다니던 술주정뱅이가 요새를 포위하고 나라를 뒤흔들다니. 뭐 좀 드시지 않겠어요? 좀처럼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벨리치가 물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좀 뒤져보고 뭐든 만들어 드리죠. 혼자 남은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악당들에게 넘어간 요새에 남아있는 것도 그의 무리를 따르는 것도 장교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다. 장교로서의 의무는 이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 조국에 유용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은 내게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가 있는 곳에 남아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해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다. 비록 나는 조만간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심사숙고는 가작가 한 명이 찾아와서 중단되고 말았다. 그는 위대한 폐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라는 전가를 가지고 달려왔다. 그가 어디에 있는가? 전갈에 따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물었다. 사령관 집에 계십니다. 가자크가 대답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분께서 목욕탕에 가셨지요.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한데 날이 그분이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심으로 구운 새끼 돼지를 2마리나 드셨고 전기욕을 어찌나 뜨겁게 하시던지 따라스 크로츠킨도 참지 못하고 봄과 비크바예프에게 나뭇가지를 넘기고는 찬물을 끼얹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태도가 얼마나 위험 있는지. 그리고 목욕탕에서 가슴에 있는 황제의 징표를 보여주었다고 하던데요. 한쪽에는 꽃배니까 동전 크기의 쌍두목 독수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분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까자크의 의견에 반박해 말씨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와 함께 사령관의 집으로 향했다. 부가초프와의 만남을 미리 마음속에 그려보고 이 만남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해보려 애쓰면서 말이다. 독자들은 내가 완전히 냉정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령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희생자들을 매달고 있는 교수대가 무시무시한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쌍한 사령관 부인의 시신이 여전히 현관 아래에 뒹굴었고 현관 옆에서 까자크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나를 데려온 까자크는 보고하러 가더니 금방 되돌아와서 바로 전날 밤 내가 그토록 애절하게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작별을 나눈 바로 그 방으로 나를 들여보냈다. 괴상한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다. 탁자보가 깔리고 술병과 유리잔들이 놓인 식탁을 앞에 두고 부가초프와 까자크 대장 10명 정도가 앉아있었다. 그들은 모자를 쓰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셔츠를 입었는데 포도주를 마셔 다들 열이 올라서 붉어죽죽해진 상판에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시바브린도 우리의 하사도 없었다. 말하자면 새로 들어온 변질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 나를 보자 부가초프가 말했다. 잘 왔소. 어서 와 이리 앉으시게. 동석자들이 몸을 움직여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말없이 식탁 끝에 앉았다. 내 옆에 앉은 작고 체격이 좋고 잘생긴 까자크가 포도주를 따라 주었으나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호기심으로 나는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제일 상석에 앉은 부가조프는 식탁에 팔꿈치를 꿰고 자신의 큰 주먹으로 시커먼 수염을 받치고 있었다. 균형이 잡히고 꽤 유쾌하기까지 한 그의 얼굴은 그 어떤 포악함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는 50살가량의 한 남자에게 자꾸 말을 걸었는데 그를 백작이니 지모페이치니 하고 불렀고 가끔 백부라고 부르며 치켜 세우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간에 모두 동료로서 대했고 우두머리인 그에게도 특별한 대접을 하지 않았다. 대화는 오늘 아침의 공격과 폭동의 성공, 앞으로 행동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모두들 호언장담을 하며 의견을 내놓았고 부가초프와 자유롭게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 이상한 군사위원회에서 오렌부르크로의 진격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아주 대담한 작전으로 불행하게도 성공으로 끝날 뻔했던 것이다. 진군 시기는 이튿날 낮으로 선언되었다. 그럼 형제들, 부가조프가 말했다. 잠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부르기로 하지. 쭈마코프. 시작하라고. 이 쭈마코프 이게 설명이 있네요. 부가초프의 포병대장 포드로 페도토비치 쭈마코프를 가리킴. 1773년에 그는 45세였고 부가초프는 그를 오를로프 백작이라고 불렀고 후에 부가초프를 정부에 넘겨준 사람들 중 하나로 그 대가로 쭈마코프는 모든 죄를 사면받았다. 나중에 배신을 하는구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가는 목소리로 구슬픈 베끄는 인부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들 합창으로 따라 불렀다. 소리 내지 마라 나의 어머니 푸르른 참나무 숲아. 이 선한 젊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내일 아침이면 이 선한 젊은 나는 신문 받으러 가야 한다. 두려운 재판관 바로 황제 앞으로. 황제 폐하가 나에게 묻겠지. 말해라 말을 해라 농민의 아들 건장한 청년아. 너는 누구와 함께 도둑질을 했느냐? 누구와 약탈을 저질렀느냐? 너의 패거리가 많이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의 희망이신 러시아의 황제 폐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지요. 모든 진실을요. 제 패거리는 넷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밤이요. 둘째는 강철로 만든 칼이고 셋째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내 좋은 말이요. 넷째는 바로 팽팽한 활이랍니다. 뜨겁게 달구별인 화살들이 내 배달부들이고요. 그러자 우리의 희망이신 러시아의 황제 폐하께서 하시는 말씀. 장하도다 농민의 아들 건장한 청년아. 도둑질한 것도 대답을 잘한 것도 그 대가로 내가 너 건장한 청년에게 내릴 것은
들판 한가운데 높은 나무집 2개의 나무 기둥과 횡목 하나. 교수도에 매달릴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이 부르던 이 민중의 노래가 나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얼굴들, 잘 어우러진 목소리들, 안 그래도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에 그들이 덧붙인 음울한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시적인 충격으로 나를 뒤흔들었다. 손님들은 한 잔씩 더 들이킨 다음 식탁에서 일어나 뿌가초프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뿌가초프가 나에게 말했다. 안께 자네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남아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둘 다 아무 말 없는 가운데 몇 분이 지나갔다. 뿌가초프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집요하게 나를 응시했는데 교활함과 비웃음을 기이하게 드러내며 한 번씩 왼쪽 눈을 가늘게 뜨곤 했다. 마침내 그가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가식이 전혀 없이 아주 즐거워서 나도 그를 쳐다보며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 어떠신가 나리? 그가 내게 말했다. 내 부하들이 자네 목에 밧줄을 걸었을 때 말이야. 말해봐 겁이 났지?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을걸? 만약 너희 하인이 아니었다면 횡목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을 테지. 나는 그 늙은이를 바로 알아봤어. 상상이나 해봤어? 도련님 나리, 자네를 여인숙으로 안내해준 사내가 위대한 폐하였다는 걸 말이야. 이때 그는 위험 있으면서도 비밀을 간직한 듯한 태도를 취했다. 자네는 내 앞에 아주 큰 죄인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의 선행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내가 원수들로부터 몸을 숨겨야 했을 때 자네가 도와준 것에 대한 답으로 말이지. 앞으로도 보게 될 걸세. 내 나라를 얻게 되면 자네한테 더욱 크게 보답을 해주지. 그럼 성심껏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하겠나? 일개 협잡꾼의 제안과 그의 뻔뻔함이 너무나 우스워서 나는 픽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웃는 거지? 얼굴을 찡그리며 그가 내게 물었다. 내가 위대하신 폐하라는 걸 믿지 않는 거야? 이실직고 해. 나는 당황했다. 길거리를 떠도는 불황자를 폐하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급쟁이나 할 짓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는 것도 스스로를 파밀에 몰아넣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교수대 아래에서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타오르는 격분의 첫 번째 불꽃 속에서 대담하게 각오했던 그 죽음이 지금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한낱 허세로 여겨졌다. 나는 동요했다. 뿌가초프는 어물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관로 속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나는 자부심을 맛보며 이 순간을 회상한다.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의무감이 인간적인 연약함의 승리를 거두었다. 나는 뿌가초프에게 대답했다.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당신을 폐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도 영리한 분이시니 내가 거짓말을 하며 꾀를 부린다면 다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건 간에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뿌가초프가 잽싸게 나를 일별했다. 그렇다면 너는 결국 믿지 않는 거로군. 그가 말했다. 내가 뼈도르 포도로비치 황제라는 사실을. 좋아. 그런데 무릇 용기 있는 자가 성공하는 법 아닌가? 옛날에 그리식가 오토로피에프가 황제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이 그리식가 오토로피에프는 이반 4세의 살해당한 아들 드미뜨리를 사칭한 수도승이라네요. 이 가짜 드미뜨리 혹은 참칭자 드미뜨리는 폴란드의 지원하에 1605년에 11개월간 제위에 올라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스가 뽀토르피에프가 황제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다만 나를 멀리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 자네에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중이 아니면 신부겠지. 충성과 진정으로 나를 섬기면 자네에게 육군 원수든 공작이든 다 하게 해주지. 어찌 생각하나? 아니요. 나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자 폐하께 이미 충성을 맹세한 몸입니다. 당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내게 선행을 베풀고자 한다면 나를 오렌부르크로 보내주십시오. 뿌가초프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보내준다면? 그가 말했다. 최소한 나의 맞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나? 어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과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으면 맞서 싸울 뿐 다른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상관이요
부하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지요. 만약 복무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체 무슨 꼴이겠소? 나의 목숨은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면 고맙겠소. 죽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솔직함이 부가초프를 움직였다. 그건 그래. 나의 어깨를 툭 치며 그가 말했다. 죽일 놈은 죽이고 은혜를 베풀 놈한테는 은혜를 베푸는 거지. 사방 어디로든 자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일 나와 작별을 하러 오도록 하고 지금은 가서 푹 자도록 해. 나도 잠이 쏟아지는군. 나는 부가초프를 남겨두고 거리로 나왔다. 밤은 고요하면서도 몹시 추웠다. 달과 별들이 광장과 교수대를 비추며 선명하게 빛났다. 요시 안의 모든 것이 평온하고 어두웠다. 다만 선술집에서만 불빛이 비쳤고 늦게까지 어울려 노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신부의 집을 바라보았다. 덧창과 문이 닫혀 있었다. 집안이 전부 조용한 모양이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갔고 내가 없어서 몹시 상심하고 있던 사펠리치를 보았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호를 긋고 나서 그가 말했다. 꼭두 새벽에 요새를 떠나서 발길 닿는 대로 가버립시다. 제가 도련님을 위해 만들어둔 것이 있으니 좀 드세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도록 하세요. 나는 그의 조언에 따랐다. 엄청난 식욕으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몹시 지쳐서 맨바닥 위에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9장 이별. 내겐 아름다운 그대와 가까워지는 것이 달콤하기만 했네. 헤어지는 것은 슬프고 또 슬프기만 하네. 마치 영혼과 이별하는 것처럼. 헤라스 고프라고 18세기 시인이자 극작가가 쓴 시 이별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본문입니다. 9장 이별. 이른 아침에 북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집합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부가조프를 지지하는 군중이 이미 교수대 근처에 모여 있었다. 교수대에는 어제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가자크들은 말을 타고 있고 병사들은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서 있었다. 깃발들이 펄럭거렸다. 대포 면문이 이동용 포가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우리의 대포를 알아보았다. 주민들도 전부 그곳에 나와서 참칭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령관의 집 현관 옆에 가자크 한 명이 멋진 끼르기저종 흰 말의 곱비를 쥐고 서 있었다. 나는 사령관 부인의 시신을 눈으로 찾았다. 시신은 약간 옆으로 치워져서 그적으로 덮여 있었다. 마침내 부가초프가 현관 계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모자를 벗었다. 부가초프는 현관에 멈춰 서서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동전이던 자루를 건네자 그는 동전을 한 움큼씩 움켜쥐고 뿌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동전을 주우려고 달려들었고 이 사태로 인해 다치는 사람까지 생겼다. 무리의 중요 인물들이 부가초프를 에워쌌다. 그들 중에는 시바브린도 있었다. 우리 둘의 눈길이 마주쳤다. 나의 시선에서 경멸을 읽어낸 그는 진정한 악의와 짐짓 꾸며낸 비웃음을 드러내며 몸을 돌렸다. 군중 속에서 나를 발견한 부가초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자신에게 오도록 불렀다. 잘 듣게. 그가 내게 말했다. 지금 당장 오덴부르크로 달려가서 일주일 후에 내가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현지사와 모든 장군들에게 내 정갈이라 하면서 알리라 말이야. 그 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듯이 사랑과 복종심을 가지고 나를 맞이하라고 충고해 주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잔혹한 처형을 면치 못할 거라고. 그럼 잘 가도록 하게 나으리. 그런 후에 그는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렸고 시바브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여기에 당신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있다. 모든 점에서 그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해라. 그가 당신들과 요새에 대해 내게 책임을 질 것이다. 이 말을 들어 나는 공포심으로 인해 머리칼이 쭈뼛 서는 것만 같았다. 시바브린이 요새의 사령관이 되다니.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그의 손아귀에 있게 된다. 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부가초프가 현관에서 내려왔다. 그에게 말이 대령되었다. 그를 말에 태워주려는 가자크들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초프는 날렵하게 몸을 솟구쳐 안장에 걸터앉았다. 이때 군중 속에서 사벨리치가 걸어나와 부가초프에게 다가가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사벨리치의 이 행동이 어떤 상황을 낼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게 뭐지?
부가초프가 위험을 부리며 물었다.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사벨리치가 대답했다. 부가초프는 종이를 받아들더니 오랫동안 자뭇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보았다. 넌 무슨 글씨를 이리 이상 야릇하게 쓰는 거야? 마침내 말했다. 내 밝은 눈으로도 도대체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군. 상급 서기관이 어디 있지? 하사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잽싸게 부가초프에게 달려왔다. 잘 들리게 읽어라. 참칭자가 그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내 하인이 부가초프에게 무엇을 쓰려는 생각이 났을지 굉장히 궁금해졌다. 상급 서기관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다음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가운 2벌, 옥양목으로 된 것과 줄무늬 실크로 된 것, 6루벌. 이게 무슨 소리야? 얼굴을 찡그리며 부가초프가 말했다. 계속 읽으라고 하십시오. 사벨리치가 태평하게 대답했다. 상급 서기관이 계속했다. 얇은 녹색 나사로 지은 제복 7루불, 하얀 나사로 지은 바지 5루불, 커프스가 달린 네덜란드산 평직 셔츠 12불이 10루불, 차 도구가 든 상자 2루불 50코페이카.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부가초프가 중단시켰다. 차 상자니 커프스가 달린 바지니 그따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벨리치가 한번 목을 가다듬더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날이 귀족 도련님께서 쓰시는 물건들의 목록인데 악당들이 훔쳐간 어떤 악당들 말이냐? 부가초프가 무시무시하게 물었다. 잘못했습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사벨리치가 대꾸했다. 악당이 아니라 나리의 부하들이 온통 뒤져서 가져간 것들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말은 다리가 넷이라도 채어 넘어지지 않습니까요? 끝까지 읽도록 명령 내려주십시오. 다 읽어봐라. 부가초프가 말했다. 서기가 계속했다. 사라다 담요, 면을 씌운 다른 호박단, 이불 4루불, 붉은 모직을 씌운 여우털 외투 40루불, 또 여인수께서 나리께 선물한 토끼털 외투 15루불. 이건 또 뭐야? 이글거리는 눈을 번뜩이며 부가초프가 외쳤다. 이 불쌍한 노인네로 인해 내가 몹시 놀랐음을 인정한다. 그는 다시 한번 설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부가초프가 제지했다. 감히 니놈이 저따위 헛소리를 내게 늘어놓을 생각을 했단 말이냐? 서기의 손에서 종이를 잡았째 사벨리치의 얼굴에 내동댕이 치며 그가 고함 질렀다. 어리석은 노인네야. 그것들을 몽땅 빼앗긴 것이 그리 큰 재앙이냐? 니놈은 이 영감탱이야. 너랑 너의 주인이 저 불순종한 패거리들과 더불어 여기 매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판이란 걸 모르냐? 토끼들 외투라니. 내가 토끼들 외투를 주지. 그래 외투를 만들게 니놈의 생가죽을 벗기라고 내가 명령 내릴 걸 모르겠단 말이지. 뜻대로 하십시오. 사벨리치가 말했다. 저는 종놈인지라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아마도 부가초프는 갑자기 관대한 마음이 든 모양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서 말을 타고 가버렸다. 시바브린과 다른 대장들도 뒤를 따랐다. 무리는 요새를 벗어나 질서정연하게 이동했다. 군중은 부가초프를 배웅하러 갔다. 나와 사벨리치 단둘이 광장에 남았다. 나의 하인은 두 손에 목록을 든 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서 종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와 부가초프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보이자 그는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하자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약삭빠른 의도가 먹혀들지 않았다. 나는 시적절치 못한 그 열성을 나무랐지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웃으세요 도련님. 사벨리치가 대꾸했다. 어서 웃으세요. 하지만 살림을 전부 다시 꾸려야 할 때가 오면 그때도 과연 웃음이 나올지 두고 봅시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보나를 보러 신부의 집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신부의 아내가 슬픈 소식을 가지고 나를 맞았다. 밤사이에 마리아 이바노보나가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데 헛소리까지 한다고 했다. 신부의 아내가 나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변화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환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 앞에 서 있었는데 나를 위로하는 듯한 게라심 신부의 말도 그의 착한 아내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우울한 상념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악한 폭도들 사이에 남겨진 가엾은 무방비 상태의 고아의 처지와 나 자신의 무력함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시바브린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상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참칭자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그는 자신이 정오의 대상으로 삼은 아무 죄 없는
불행한 처녀가 남아있는 이 요새 안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방법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즉시 오렌부르크로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벨로고르스크 요새의 탈원을 서두르고 가능한 한 함께 싸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신부와 아꿀리나 빰필로브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미 마음속으로 내 아내로 간주하고 있던 그녀를 잘 돌봐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가엾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었다. 잘 가세요. 나를 배웅하며 신부의 아내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뼈들 안드레이치. 분명히 더 좋은 때에 만나게 될 거예요. 부디 우리를 잊지 말고 자주 편지를 쓰도록 하세요. 불쌍한 마리아 이바노바나는 이제 당신 외에는 아무런 위안도 보호자도 없는 형편이니까요. 나는 광장으로 나와 잠깐 멈춰서서 교수들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요새 밖으로 나와 오렌부르크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벨리치가 뒤처지 않고 줄곧 동행했다. 여러 생각에 빠져 정신없는 채로 길을 걷던 나는 갑자기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보자 요새로부터 까작가 한 명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손짓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바시길에 말 한 마리에 고삐를 쥐고 있었다. 멈춰서 나는 곧 우리 하사를 알아보았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자신의 말에서 내려 다른 말의 고삐를 내게 넘겨주며 말했다. 장교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말 한 피를 내리시고 또 자신의 어깨에서 털 외투를 친히 벗어주셨습니다. 안장에는 양털 외투가 동여매 매여 있었다. 그리고 또 머뭇거리면서 하사가 말을 덧붙였다. 그분이 당신께 50꼬페이카짜리 은전 하나를 내리셨는데 제가 그만 길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벨리치가 그를 헐겨보면서 얼러댔다.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네 품속에서 딸랑거리는 건 뭐지? 나 뜨거운 놈 같으니. 내 품속에서 뭐가 딸랑거린다고?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하사가 받아쳤다. 멋대로 짓거리야 늙은이야. 이건 은전이 아니라 말 재갈이 쩔렁거리는 거야. 괜찮아. 실랭이를 중단시키며 내가 말했다. 자네를 보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는 돌아가는 길에 잘 찾아보고 발견하면 술이나 한잔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장교님. 자기의 말을 돌리며 그가 대답했다. 죽을 때까지 장교님을 위해 기도드리지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한 손으로 가슴 자락을 움켜쥐고는 오던 길을 달려갔다. 잠시 후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털 외투를 입고 안장에 올라탔다. 뒤에는 사벨리치를 앉혔다. 자, 보셨지요, 도련님? 노인이 말했다. 제가 공연히 그 사기꾼 놈에게 탄원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둑놈한테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군요. 다만 키만 껑충한 다 늙은 바시기를 말고 양털 외투는 그 악당들이 우리한테서 훔쳐간 것의 절반도 안 되고 도련님이 그자에게 선물한 것의 반도 안 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다 쓸모가 있는 법이죠. 심술 사나운 개한테서는 털이라도 한 줌 뽑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